네, 시민 여러분, 추석 연휴 잘 쉬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오늘 헌인마을의 눈물이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토크 방식으로 오늘 좀 그동안의 취재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지웅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생방송은 아니고 사전 녹화로 네. 진행됩니다. 양해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연휴 때 막 뉴탐사 그 기자들 왜 안 쉬냐 뭐 이런 또 댓글도 혹시나 다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들이 오늘 방송은 사전 녹화로 진행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김승구 보좌관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사실 그 헌인마을 얘기를 딱 시작하면은 잘 알긴 알겠는데 너무 복잡하고 막 그 회사 이름도 너무 많이 나오고 등장인물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겠는데 잘 이게 좀 이해가 가기 힘들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특별 스페셜로 일종의 이제 복습 겸 한번 이게 도대체 문제가 뭐야 도대체 헌인마을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집 방송입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네. 네. 헌인마을 참 그 풀 스토리를 이제 전달하려면은 네. 뭐 한 최소한 한 대여섯 시간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아무리 긴 얘기라도 짧게 요약할 수 그렇죠. 있는 또 우리 뉴탐사의 또 힘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추석 연휴 때 또 이렇게 그 굉장히 무거운 얘기 또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계속 진행하기로 그렇고 옵티머스 라임 옵티머스, 최은순, 뭐 오세훈, 뭐 이런 등장인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등장하는 이 헌인마을의 얘기들을 이게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부분들을 그냥 저희들이 그냥 프리토킹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작년 8월 우리가 그 보도를 했습니다만 그 이제 조시연의 목소리로 야, 헌인마을은 그 최은순이 우진호 꽂은 거야. 헌인마을 사업에 하려고. 그 얘기가 나와서 완전 놀랐거든요. 이거 헌인마을 그냥 뭐 서울시의 무슨 도시개발 사업의 문제로 그동안에 쭉 알고 있었는데 조시연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게 완전히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또 이게 아킬레스건이 되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죠? 네, 우리 저 김승구 교수님도 이제 보좌관 우리 저 전 교수님이고 네, 또 전 보좌관인데 그렇죠. 이 헌인마을 파다가 그냥 지금 이 사회에서 점점 더 고립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안타까워요. 제가 지금 궁금했던 게 이렇게 방송 전에 여쭤봤어요. 지금 조시연 녹취록 나왔죠, 최은순 나왔죠, 그다음에 김건희 잠깐 나왔지, 뭐 이 윤석열 정권의 그 핵심 권력들의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김승구 교수님은 안녕하신지 제가 그거부터 물었어요. 정말 이거 저 사람들 진짜 그 가만히 놔둘까 굉장히 좀 걱정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헌인마을 시즌 1에서 2 넘어가고 할 때도 그렇고 이 자기들한테 방해가 되는 세력은 방화, 살인교사, 별의별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애들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저도 집은 안 들어가고 있고. 집을 못 들어가시는군요. 숙박업소로 거처를 옮겼고. 숙박업소 얘기도 하시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그것도 한 군데 계속 장기가 아니고 일주일에 2-3번씩 옮겨 다니고 있고요. 네. 혹시나 해서. 근데 이 정도의 사람들 언급을 했으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반론 보도가 나온다거나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조용해지기만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이상해요. 뭔가 반응을 예를 들면 뭐 사실이 아니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거에 특히 이제 조시현 씨가 제일 저는 미스테리인데 자기 목소리가 엄청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것도 너무 이상합니다. 고소를 만약에 한다면 수사가 개시될 수밖에 없으니까 워낙 나쁜 짓 한 게 뻔하거든요. 수사가 되면은 다 구속돼야 돼요. 그렇게 들어오니까 고소는 못 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오늘은 이 헌인마을 저희도 그래도 뭔가 그냥 프리토킹 할 수는 없고 그 등장인물을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보죠. 이거 어마어마한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역시 뭐 가장 그 중요한 등장 인물은 역시 최은순 씨죠. 최은순 씨. 네. 그 최은순 씨가 이제 가석방으로 이제 출소가 되면서부터 네. 이 헌인마을을 상징하던 교회가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졌죠. 네. 예. 그 얘기부터 좀. 네, 그럴까요? 최은순 씨의 가석방으로 저희는 이제 야, 진짜 권력의 실세는 다르구나 이랬는데 가석방이 되자마자 헌인교회가 강제로 그냥 철거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죠? 네, 그날은 이제 퇴거부터 짐 다 드러내고. 퇴거부터 그냥. 네네. 사람 쫓아내고. 이미 사람들은 다 이제 쫓아냈고 마지막 그 헌인마을 교회만 하나 남아 있었는데 이제 그거마저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진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최은순 씨가 가석방 되는 거하고 헌인교회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분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방송을 헌인마을 시리즈를 계속 보신 분은 최은순의 가석방은 헌인마을과는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죠. 자, 당시 그 헌인교회 강제 퇴거하던 그 장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저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헌인마을, 그 헌인마을 가운데서도 헌인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이 마을이 처음 조성될 때부터 평생의 그 추억에 오롯이 서려 있는 그 헌인마을 교회 앞에 와 있습니다. 1965년도에 이제 그 세워져서 60년 동안 이 마을 주민들과 그 동고동락을 같이 했었던 삶의 터전입니다. 마지막 터전이죠. 이곳이 이제 오늘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강제로 철거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이 헌인교회 이게 헌판님도 떨어지기 싫은가 봐요. 아이고 저걸로 큰일 났네. 그러니까 집사님 헌인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기로 정해졌습니까? 아직 정해진 데도 없습니다. 정해진 데도 없이 지금 내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났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아유 제대로 됐어. 요 자리에가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머릿돌에 여기에 65년도죠. 상설 창립일이 65년도죠. 여기에 요 명패가 있는데 요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여기 교인들 건축 헌금을 정말 짠하다. 건축 헌금 헌납자 명단이라 그래가지고 네. 여기에 일일이 전부 다 나열을 해서 붓글씨 쓰는 종이로 네네. 거기다 화선지로 넣어서 여기에 보시면은 안에가 교인들 헌금하고 여기에 누가 내신 분들 다 이렇게 나열해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런 이 돌이 황등의 돌이에요. 이 돌이 전라도 황등. 예, 황등석이에요 이게. 익산 바로 위에. 아버님이 소아마비신데 다리를 절뚝거리시면서 여기를 15번을 갔다 오셨어요. 진짜 이 보십시오. 이게 전체 예.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법의 이름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폭력을 행사하는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목격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자올겐도 지금 다 뺐어요. 그리고 이제 스피커만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이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게 강도상이에요. 기증을 여기다 하시고 밑에 것도 다 기증되고 의자 하나하나도 이것도 마을 주민 한 분 한 분이 이건 전부 다 사포질하고 전부 니스칠하고 모든 것이 다 피와 땀이 흘려져 있던 이런 상이에요. 이게 의자예요. 참 이 사람들이 성공해서 잘 살 수 있을런지 나는 그게 의문입니다. 네, 이 탐욕 하나님의 성전을 허문 이곳에는 이제 탐욕의 성전이 채워질 텐데요. 예. 그 탐욕의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오늘 강제 집행하러 오신 거죠? 예. 저 교회는 어디 갑니까 그러면? 교회요? 네.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정해 놓고 강제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지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법을 잘 아시잖아요. 교회는 어디로 갑니까? 그게 네? 땅 주인들하고 동의가 되지 않은 환지 사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법치주의 국가예요? 법을 이용한 통치지? 법을 이용해서 지금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요. 가정할 때는 젊은 사람들이 네, 여기 성도님이세요? 예 얼마나 다니셨어요, 교회를? 교회요? 네. 48년 48년? 시집 오면서 이 동네 들어왔으니까요. 그 마지막 예배를 좀 보러 오신 거예요? 작별 인사하러 교회에? 네. 가슴이 참 미어지네. 집달관들은 여기 저 교회 나가시는 분들 없어요? 네? 교회 나가시는 분들 없네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여기 탐욕의 성전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 그러고 나서 교회 가서 저기 떳떳이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탐욕의 성전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앞장서고 계신 거예요, 지금. 부끄러운 줄 아세요. 네. 기자님,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참 아직도 귀전에 울립니다. 진짜 교회를 어디로 가야 되냐? 법원 집달관한테 물어보니까 어디 눈을 둘 데가 없어서 휴대폰을 만지작만지작하는 그 모습도 참 기억에 남습니다. 관지 사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토지를 정리해서 이제 자신의 예전에 가지고 있던 땅은 아니지만은 그 개발 그 구역 내에 자신이 그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땅을 이제 배정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 교회뿐만 아니고 저 원래 저 헌인마을에 살던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로 본인의 땅은 뺏겼는데 살던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되는지가 지금 전혀 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강제로 헌인마을 이제 공사 모든 건물들이 다 헐리고 지금 불도저하고 트럭이 지금 그 땅을 지금 휩쓸면서 공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참 우리 김성 교수님 지금 주민들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쫓겨나신 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저 교회 우리 헌인교회 자체도 월세로 다른 교회의 더부살이 같이 예배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은 아들 집, 뭐 자식들 집 아니면 뭐 나이 드신 여사님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오피스텔 월세로 가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예년 추석 때 같으면은 사실 저 헌인마을로 이제 그 외지 나갔었던 그 자녀들도 같이 와서 시끌벅적 했을 텐데. 그렇죠. 명절 분위기가. 올 추석 때는 이제 헌인마을은 완전히 인적이 끊긴 상태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탐욕의 성전을 세우기 위한 굉음만 난무할 그런 추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그 2월에 건축주들이 이제 신탁사라고 그러죠. 그 건축주들이 이제 변경이 되면서 해당 그 땅들의 건축주들이 이름들이 다 새겨졌어요. 그죠? 토지 신탁 회사들. 요거죠, 그죠? 지금 주민들이 떠난 자리에 지금 신탁사들이 지금 들어오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셈이죠.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쪼개기로 해서 건축 허가를 받은 거죠. 지금 보면 몇 세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전체 사업 부지가 약 한 4만 평 정도가 되고 있죠. 근데 이 4만 평 되는 부지를 지금 실제 이 땅을 이제 그 매입한 이 페이퍼 컴퍼니는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페이퍼 컴퍼니를 지배하고 있는 실질적인 주인들, 최은순 씨를 비롯해서 실질적인 주인들은 지금 이제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대신 저렇게 신탁 회사들을 내세워 가지고 지금 10개 블록을 또 나눠서 건축 신고를 했죠. 근데 저렇게 10개 블록으로 나눠서 총 저게 220세대인데요. 다 합쳐서 저렇게 10개 블록으로 이제 나눠서 신고를 할 수밖에 했던 저희가 있죠. 의도가
30세대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죠. 네. 그죠? 아, 점도 보면 이제 30세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다 20몇 세대예요. 예. 네. 교묘하게 이렇게 하네요, 네. 진짜. 그리고 저게 이제 30세대가 안 되면은 분양가 분양가 승인을 안 받아도 되죠. 네. 분양가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네. 아, 주택법에 의한 허가가 아니고 건축법으로 바뀝니다. 30세대 미만이면. 근데 또 문제는 그렇다 할지라도 건축 연면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일정 수준이 넘어가 버리면 주택법에 있는 분양가 승인만 안 받지 나머지 이하 분양 과정은 주택법하고 똑같습니다. 공개를 다 하고 신청받고 추첨을 하고 일반 분양하고 똑같은 겁니다. 단지 분양가만 자유로워지는 거죠. 근데 현재 건축법으로 하는데도 일반적인 룰을 안 따르고 수의계약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불법이죠. 어쨌든 저 지금 신고를 했던 투자 신탁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 땅의 주인, 건축주는 아니에요. 실질적인 땅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 주인들이 분양가 규제 승인을 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5개 신탁사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10개 블록별로 나눠서 건축 신고를 한 거죠. 네. 예. 지금 그 현장에 직접 가보면은 이건 이제 신탁사들 이름이 지금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7월 23일 날 갔을 때는 이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건축 신고한 것과 공사 현장에 붙은 이 건축 허가 표지판이 전혀 그 일치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공사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아, 요거군요. 네. 허닌타운 개발로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죠? 그게 건축주가 아까 지금 보셨지만 구청에다가는 이제 5개 신탁사가 이제 10개 블록으로 나눠서 신고를 했는데 네. 여기는 이제 동수가 25개 동이면 220세대 전부 다거든요. 그 전부 다를 허닌타운 개발이 예,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신고 좀 공사 표지판을 붙여놓은 거죠. 네. 이게 사실 이제 실체죠, 그죠? 그렇죠. 이게 실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신탁사들 여러 개의 신탁사 이름으로 네. 나누어서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나눠서 할거를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허닌타운 개발은 이제 앞으로도 많이 얘기가 될 텐데요. 예, 저 뭐 좀 조감도 오른쪽에 보이고요. 예. 허닌타운 개발은 뭐 교수님이 뭐 일단 최은순 씨가 실질적인 오너 또는 배우라고 봐야 되겠죠. 허닌타운 개발은. 네, 맞습니다. 그 허닌타운 지배한 게 우진호 씨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허닌타운 마을은 허닌타운 게이트 곧 이게 최은순 게이트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결국 최은순 씨가 이름을 드러내놓지 않기 위해서 5개 신탁사가 이름을 빌려줬다. 그런데 구청에는 5개 신탁사가 건축주로 되어 있는데 공사 현장에 가보니까 허닌타운 개발 1개가 이제 그 건축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버젓이 스스로 이 불법을 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 현장에서는. 신고 따로 공사 현장 따로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건 7월 달에 이제 가본 거고. 네. 그리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이후에 또 한번 언제 가봤죠. 우리가 방송을 했었죠? 8월 25일 정도였나요? 그렇죠. 8월 네. 28일. 우리가 지난주에 방송을 네. 했었잖아요. 네. 네. 지난주 방송에서도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네. 짚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이제 부랴부랴 저 건축 허가 표지판을 바꿔 달았어요. 아, 여기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제 현장에 다시 가봤더니 네, 이게 9월 5일 날 가봤는데요. 네. 진짜네요. 네. 허닌타운 허닌타운 개발이 없어졌습니다. 없죠. 네. 없어지고 제대로 붙어 있긴 해요. 네. 한국토지신탁으로 그리고 25개 동이 아니고 이제 한계동. 한개동. 그러니까 이제 블록별로 나눠서 이제 제대로 이 건축 표지판을 붙여놓은 거예요. 예. 자, 예, 저희 방송을 다 보기는 봤던 모양입니다. 방송 열심히 봅니다. 네. 네. 안 보는 척하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실제로 그러네요.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네. 두개동. 2개 동. 아까는 25개 동을 전부 다 허닌타운 개발이 한다고 돼 있었잖아요. 한국토지신탁 3개동. 예. 그리고 신형부동산신탁 3개동. 예. 그리고 대신자산신탁 2개동. 예.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져 예. 붙여놨군요.
예, 보니까 구청에 처음 신고가 들어갈 때 그 이름을 빌려줬던 신탁사 중에 상당수가 또 이름을 또 다른 신탁사로 바뀐 것 같죠. 네. 예. 그러니까 막 그 해당 신탁사 자꾸 이게 불법 얘기 나오니까 그죠? 명의를 빌려준 불법 얘기 나오니까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네 진짜. 예.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네. 대단합니다 진짜. 예. 어쨌든 지난번에 저희가 갔을 방송 전에는 허닌타운 개발이 하나가 건축주로서 저 사업을 전체 다 한다라고 버젓이 붙여놨다가 저희 방송에서 저거는 사실상 불법을 자인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저렇게 네. 지금 형식적으로는 이제 그 구청에 신고된 형식에 맞춰서 지금 건축허가 표지판을 저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네. 10개 블록별로 나눠서. 예. 자 그래서 지난 7월에 한번 그 현장을 예. 한번 갔었죠. 네, 7월 달에 현장도 한번 갔었고, 이제 9월 달에 오늘도, 그러니까 네. 9월 5일 날도 현장에 갔었는데, 예, 실제로 가본 현장은, 사실상 220세대를 저렇게 10개 블록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이 현장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7월 23일 공사 현장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그 빨간색 표시 있잖아. 깃발. 네. 거기서 12시 방향으로 가다 보면 여기 막 바퀴 자국 나와 있는 거죠. 아, 저기가 교회였어요? 흔적도 없네요. 정말. 이게 지금 블록별로 원래 건축 신고한 대로 하게 되면 10개 블록별로 나눠가지고 네. 공사가 따로따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각 블록별로 그 건축 표지판, 허가 표지판 근데 그냥 통으로 하고 있다. 그냥 통으로 그냥 규제는 안 받고 허가는 통으로. 지금 이제 보면은 그냥 뭐 어떤 중간에 이 아까 신탁사들 식으로 하면은 뭔가 뭐 벽이 좀 쳐져 있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리케이트라도 좀 그렇죠. 하다못해 선이라도 이렇게 좀 그어 있고 네. 여기까지 우리 땅이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같이 그냥 공사를 하는군요. 그냥. 네.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공사하긴 하죠. 자, 이게 이제 7월 23일 날 이제 공사 현장인데 그때 현장 그 소장 사람도 좀 만난 것 같은데. 네네. 네. 현장 소장이 이제 막 굉장히 거부 반응을 네, 보였다고 그 현장 그랬어요. 소장은 이제 저하고 몇 번 만났었는데 이제 네. 얼굴이 이제 낯이 익어요 서로. 탐사다 이렇게 딱 하는군요. 네. 네. 제가 나타나기만 하면은 네. 이제 경계 경보가 발동이 됩니다. 네. 그렇죠. 공습 경보가. 네. 네. 유탐사 공습 경보가 발령된 헌인 마을 공사 현장입니다. 한번 보시죠. 구청에다가 신고한 대로 좀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구청에서 신고한 거하고 여기 공사 현장에서 진행되는 거하고 달라요 지금.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예? 설명 안 할 테니까. 아니 구청에다가는 10개 블록별로 그건 모르겠고. 나눠서 내가 신고를 알게- 했는데 내가 알게 뭐냐고. 왜 그게. 여기 지금 공사를 통으로 하나로 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아냐고 그거. 어? 이랑 나가라고. 아니 그러면 분양가 규제 그런 거 저기 가서 알아보라고. 하지 마시고요. 왜 들어와서 난리야 현장에. 불법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확인하고 확인. 취재하고 내가 지금 신고하려고 그래 다시. 취재 나한테 시민의 허락 받았어? 입장에서. 나한테 허락 받았냐고. 누구신지 어떻게 알아요? 현장 소장이잖아. 내가 알잖아. 현장 소장이니까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건축 신고를 갖다가 그 10개 쎄쎄한 블록으로 소리 나눠서 말고. 했는데 지금 하나로 그럼 묶어서 모르겠고. 진행하는 이유는 나가. 뭐예요? 나가라고. 이 씨예요 당신이? 현장 소장? 나가라고. 너 뭐 내 얼굴까지 내보냈더구만. 아니 난 이름을 몰라서 현장 소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현장 소장이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왜 나가라고. 구청에다는 10개 구역별로 나눠서 신고하고 모르겠고. 지금 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진행을 해 공사를? 이래도 되는 거야? 장관. 법을 무시하고? 응?
이제 자막이 지금 김시문 기자로 나갔는데 예, 강진구 기자로 나갔죠. 예. 네. 뭐 저 현장 소장이 뭐 말 놓고 얘기하니까 뭐 강 기자님도 뭐 그냥 말 놓고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네. 참 저 이제는 뭐 완전히 뭐 막가자식이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저 사업의 그 배후에는 사실 최은순 씨가 있기 때문에 뭐 법 따위는 뭐 이런 정도 뭐 무시하는 거는 다 그분께서 알아서 해주시겠군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공사 현장 저희가 취재 가 보면요, 현장 소장들이 굉장히 그 좀 전전긍긍합니다 보통. 아니면 좀 이렇게 저 정도로 보면 완전 배짱이잖아요. 네. 저런 식의 태도의 현장 소장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저렇게 배짱을 튀기긴 했는데 막상 저희가 이제 방송을 내보내고 나니까 이제 구청에서는 조금 캥겼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렇게 이제 불법적인 건축허가 표지판을 이제 방치하고 최소한 건축허가 표지판이라도 제대로 붙여야 된다고 해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제 10개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5개 신탁사들이 전부 다 각 구역별로 건축허가 표지판을 붙였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번에 9월 5일 날 가봤을 때도 건축허가 표지판은 붙였지만 그 안에 내부 공사는 여전히 종전하고 달라진 게 없었다. 그렇죠. 예. 그게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예. 저들이 나눌 수 없는 이유가 그 자체가 그냥 하나의 그냥 통으로 된 하나의 공사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220세대를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고 그 공사를 하고 그걸 통으로 이제 220세대를 같이 분양을 평당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1억 3천에서 1억 5천 사이. 보통 그 직전 그 분양가 최고 신기록이 얼마였었나요, 평당? 가장 최근이 한두 달, 뭐 두세 달 사이에 서초구 반포 원밸리가 7,500만 원대. 7,500만 원. 그다음에 지난달인가요? 청담동 리엘 재건축이 청담 3일 재건축이 7,700대. 7,700. 네. 그러니까 1억을 평당 1억을 돌파한 것도 아직 강남도 없군요, 아직까지. 야. 근데 저기 서초동에 글쎄요, 내곡동 저 입지가 글쎄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1억 4천, 1억 5천. 저 분양이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저거 분양받는 사람은 김건희, 최은순 씨한테 나 이거 샀으니까 이뻐해 주세요 하는 아부형? 합법적인 이제 뇌물 네. 제공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네. 220세대고 한 세대가 저게 최소 평형이 60평형인가요? 40평, 44평인가 해서 50억대고요. 제일 큰 게 90평대 130억. 50억에서 130억. 예, 근데 40평대는 별로 되지도 않아요. 세대수가. 참 일반 서민들은 5억짜리 아파트도 살기 어려운 데 50억짜리 아파트가 저 헌인마을에 들어선다. 근데 뭐 저희 이제 썸네일에서도 저희가 뭐 썼지만은 저렇게 그 초고가로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앞단에서 돈을 다 빼갔으니까 네. PF 돈을 계속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수지표라고 있잖아요. 수지 분석. 엑셀 뭐 서류상으로는 흑자가 크게 나야지 돈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싼 집을 팔아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미 저 공사가 이제 분양이 시작도 되기 전에 다 미리 사실상 그 돈을 다 땡겼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고 뒤에 설명했지만 한 6천억 가량으로 추정되는 돈이 그것도 대선기가 중에 지금 증발한 걸로 지금 보이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채워 넣으려면 할 수 없이 초고가로 분양을 할 수밖에 없고 저 내곡동에 50억, 60억, 뭐 130억 이렇게 주고 저 빌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실 최은순, 김건희 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뇌물을 뭐 제공하는 거 외에는 사실 정상적으로는 저 집을 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50억짜리. 바로 옆에 화생방 부대 있고 예비군 훈련장 있고 성남공항 있고 말이 서초구지 성남하고 더 가깝죠. 자, 그리고 이제 9월 5일 날 현장, 저희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9월 5일 날 현장 영상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아니 오늘 딱 열었다 어디 오셨는데? 경기에서 받으라고 연락 왔어요? 아니 그거 경비 수시로 갖고 여는 거예요.
지금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당진도 넣다가 막는 거. 한국토지신탁. 여기는 한국토지신탁. 여긴 대신자산. 다 밑에는 다 똑같지. 설계자 갑니다. 네, 밑에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제 건축주만 지금 다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청에 신고한 것에 맞춰 가지고 그 시구청에 건축주로 신고된 사람 그거에 맞춰서 지금 이제 건축허가 표지판이 이제 지금은 이제 형식적으로는 이제 제대로 달려 있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안에 공사가 하는 데는 전혀 변화가 없이 그 10개 블록이 아니고 하나의 현장으로 지금 묶여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네. 제가 이제 나타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니까 이 공사장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한 3개, 4개가 있는데 우리가 나타날 때마다 다 활짝 열어놓고 있던 공사 그 출입문들을 전부 다 닫았어요. 네. 보시다시피. 예. 그때 오신 거였구나. 네. 뭐가 그렇게 감추려고 하는 게 많은지 저희가 그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너무 싫은 거 같아요. 너무 싫어. 보여주면 안 되는 사정이 있는 거죠. 네, 네. 네. 자, 그 다음 영상 또 하나 더 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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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규승 교수님은 저 늘 보던 곳이라서 별다른 감흥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제 아무리 저거를 신탁사를 100개를 갖다가 건축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네. 우리 뉴탐사 영상도 잘 담아와 주셨는데 아니 유치원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 5살 훈이한테 물어보던가. 저게 1개 사업장이지 뭔 10개 사업장이에요. 네. 건축 분양가 승인을 피해 가야 되게야만 하는 건 알겠으나 그래도 제대로 해야죠. 분양가 승인은요, 분양가 산정은 토지비, 건축비, 기타 비용 합산해서 주변 시세에 맞춰서 승인을 해주는데 인접지 최고가 시세를 비교하더라도 감안하면은 4천, 5천 넘기 힘든 곳입니다. 근데 평당 1억 3천을 넘게 받으려고 하니 쪼개서 해야죠. 네. 자,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사 현장 인부들에게도 네. 한번 물어봤죠. 네. 네. 보시죠. 보니까 그 네. 건축허가 표지판 조그만 것들이 쫙 많이 쭉 오라고 붙었나요? 네, 뭐 필요한 거 붙여놓겠죠. 네? 네. 그 건축주가 바뀌었어요 보니까. 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공사하는데도 무슨 변화가 있어요? 건축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요즘에 지난번에 로또에 주무셨나요? 그것도 로또 소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건축주가 예. 이번에 왔을 때는 허닌타운 개발이라고 하는 곳이 한 곳이 붙어 있었는데 예. 지금 보니까 아니, 저한테 말씀하셔도 저는 일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일하시는데도 무슨 변화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왔을 때는 건축주가 한 곳이었는데 지금 5곳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글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공사가 무슨 변화가 있었어요? 공사하는 데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공사하는 데 변화가 없었죠? 예. 여기
혹시 구획을 나눠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 계획이 갈라져는 있죠. 갈라져는 있는데 예. 공사는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아마 이루어질 건데. 근데 저분은 이제 뭐 그런 깊은 사정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구획은 나눠져 있다는 네. 얘기는 들었는데 네. 공사는 그냥 어차피 그냥 그 하고 있으니까. 하나로 네. 통합해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방송 나가고 난 뒤에 구청의 신고에 맞춰서 건축허가 표지판을 이렇게 이제 구역별로 나눠서 저렇게 뭐 달아는 놨는데 저걸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 예. 근데 이 우리 수준이 참 너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서울시나 서초구청 얘네들이 되는 핑계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시행의 국토 뭐 여러 가지 법에 다 걸리는데 신탁사를 갖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법꾸라지처럼. 그래서 신탁사로 지금 건축 신고도 그렇죠. 하고 한 건데 네. 문제는요. 그러면 건축주고 분양하는 주체고 하면 분양 대금이 신탁사 해당 건축주 앞으로 가겠죠. 근데 신탁사가 땅을 갖고 있나요? 아니죠. 아니죠. 수탁 기관일 뿐이에요. 네. 이익금이 어디로 갑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위탁자한테 가겠죠. 그렇죠. 위탁자만 보면은 한 곳인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위탁자는- 분양가 승인을 피해가죠? 유탁자는 허닌타운 개발이고 허닌타운 개발의 가짜 주인은 우진호, 진짜 주인은 최은순.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결과적으로 최은순이 저 땅에서 지금 혼자서 사업을 단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이 5개 신탁사가 지금 눈 가리고 아웅에 지금 동원이 되는 이름을 빌려주고 있는. 신탁 수수료가 좀 짭짤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렇게 돈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네. 자, 이제 돈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자, 오늘 그 제목에도 나왔지만 헌인마을 6천억 이거 브릿지론이라는 거죠. 브릿지론이 뭡니까? 본 공사 착공 들어가기 전에 토지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뭐 그때는 토지 매입이 시도 중간 단계니까 위험하잖아요. 네. 이 사업이 성공할지 말지. 그 위험한 상황에 뭐 초기 자금을 대주는 걸 브릿지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험성이 있는 만큼 이자율도 높습니다. 일종의 사채군요. 그렇죠. 일종의 사채를 씁니다. 그러니까 통상 저 브릿지론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그 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토지를 확보하는데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한테 뭐 보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땅을 파는 걸 동의를 받으면서 뭐 계약금을 준다든지 뭐 이런 그리고 이제 관청의 이제 그 인허가 절차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이제 보통 이제 브릿지론이죠. 그러면 이게 혹시 그 대장동 사업에서 그 부산저축은행의 돈을 네, 갖다가 맞습니다. 막 그 끌어모은 부산저축. 그런 방식하고 비슷한 건가요? 네. 네, 어쨌든 막대한 돈을 지금 끌어모으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기사가 이게 네, 막대한 돈을 네. 끌어모으는데 성공을 했는데 저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공사 현장이 전부 지금 이제 땅이 다 확보가 돼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구청에 지금 이제 신고가 들어가서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던 거예요. 모든 인허가 절차 마무리되고 땅 확보 다 끝났어요. 이러면은 여기서 브릿지론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본 PF가 이제. 네. 그런데 다 끝나고 땅 매입과 인허가 절차가 끝나고 난 뒤에 6천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 6천억은 그 저 공사를 위해서 돈이 쓰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저 돈이 그럼 어디 간 건가요? 미리 땡겨 쓴 이 사업을 앞두고 누군가 미리 땡겨 쓴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브릿지론을 받은 것이다. 야. 필요 없는 브릿지론이에요. 저건 한마디로. 안 해도 되는 걸 했다는 네.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땅 매입 다 해서 자 공사 땅 확보 다 끝나가지고 지금 인허가 절차까지 했는데 왜 브릿지론을 또 받냐고요. 네. 말을 이제 브릿지론이라 그러니까 저게 네. 뭐 굉장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네. 급전을 땡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야, 자 6천억, 뭐 600억도 아니고 6천억 그러니까 진짜 네. 어마어마한데 이게 시점이 2022년 9월 30일입니다. 네. 이거 저 교수님 저게 건축 허가가 들어간 게 언제죠? 시점이? 22년 9월 저 시점은요.
이 헌인마을이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이거든요. 네. 환지객이 인가가 나면 행정 인허가는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미 환지객이 인가가 돼서 인허가는 끝났고요. 토지에 대한 확보 문제도 뭐 지들은 원주민이 있지만 다 샀다고 속여가면서 밀어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 2022년에는 브릿지론 초기 자금이 아니고 본 PF라고 해서 건축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강 기자님 정확히 분석을 짚어주셨는데 미리 앞단에 대선을 거치면서 큰 돈이 나갔으니 사업 수지표상에 네. 금융기관의 서류상에는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 현장에 들어와 있는 그 윤석열이 잘 한다는 사기꾼이나 한다는 사모펀드, 플랫폼 파트너스라는 하여튼 사모펀드, 그 사모펀드가 발표한 게 마이너스 92%. 그 마이너스 금액이 딱 저 금액이에요. 그 금액만큼을 브릿지를 나중에 한 거죠. 예. 뭐 천천히 좀 더 설명을 하죠. 뒤에 이제 우리가 등장인물들 성비 설명을 하면서 저 돈의 행방을 조금 더 한 번 더 더듬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지금 그 헌인마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페이퍼 컴퍼니들이 있습니다. 네. 한번 하나씩 볼까요? 이게 이제 우리 김승 교수님이 정리해준 그 페이퍼 컴퍼니인데 결국 저 헌인마을에 참여했던 그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인지를 다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예. 자, 1번 헌인타운 개발. 이게 지금 우진호하고 이게 우진호가 등장하는 회사죠. 네. 이제 우진호는 누군지는 이제 뒤에 또 가서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고요. 예. 여기에 최은순 일당이 한 9,000평 정도의 땅을 예. 확보하고 있다. 네. 그다음 HI 개발이라는 또 회사가 또 있어요. 네, 헌인이겠죠. 영어로 그러네요. 앞잘 따고. 아, 그러네요. 진짜 헌인이네요. HI. 결국 헌인타운입니다. 자, 주가 조작 세력 일당들이 또 8,000평 정도 갖고 있고. 네. 여기는 이제 라임 옵티머스 뭐 이렇게 연료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저 HI 개발 대표자로 올라가 있는 이땡땡 저 사람도 뭐 자산운용사 대표로 이력이 나오는 걸 보면 네. 자산운용사 뭐 사모펀드 네. 주가 조작 그렇게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세 번째가 헌인 하이엔드라는 회사. 이게 법적 비호 세력. 왜 7,000평. 법적 비호 세력으로 했냐면 저 장땡땡은 뭐 저거는 공개된 이름일 거예요. 신원종합개발 우진호랑 같이 그 회사의 사회이사로 돼 있는 자인데 윤석열과 같이 특수부에서 근무했던 검사 출신이에요. 아, 네. 그 전직 검사 출신 네. 변호사군요. 네. 저분이 예, 특수. 신원종합개발의 사회이사이면서 현재도 네. 저기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의 또 대표이사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법적 비호 세력. 네. 예. 자, 그다음 네 번째가 어반트리라는 회사. 요게 이제 조씨 일가라고 하는데 여기 3부 조씨죠. 3부 네네. 토건 조씨. 네, 일가 3,900평. 예, 좀 작네요. 삼부토건 그러네요. 조씨. 최은순보다 저 적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어퍼하우스 헌인. 요게 이제 우진호. 아들하고 같이. 아, 요게 이제 약간 받은 거네요. 네. 1,000평도 안 되는 돈을 그냥 자기들이 그냥 네. 받은 거거든요. 여기 이제 뭐 최은순 회장이 이제 꽂아 나온 바지. 예. 그래서 바지 대가가 좀 작죠. 예. 그러니까 요 앞에 1번에 있는 우진호는 실제로는 최은순 거고 진짜 우진호 거는 5번 네. 어퍼하우스 헌인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개 페이퍼 컴퍼니로 로 이제 사업이 받으려고 진행이 했죠. 되다가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된 2022년 5월 달에 이게 정리가 되잖아요. 네. 예.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5개가 아니, 갑자기 5개 페이퍼 컴퍼니를 먼저 보여요. 아, 예. 저 5개 중에 쓸데없는 애들 정리해 주면서 2개가 남습니다. 아, 뭐가 남습니까? 1번과 5번만 남습니다. 결국 우진호만 남는군요. 우진호는 이제 바지를 써줬으니까 5번 조그만 땅은 떼주고 남겨주고. 먹고 사는 거고 네. 1번이 2, 3, 4를 흡수해 다 버립니다. 먹어버린 거예요. 결국 최은순 최은순이 다 최은순 먹는. 회장님으로 이제 그 단일화가 되는 거예요. 네. 참. 그리고 저 작업을 하는데 아까 했었던 브릿지론 네. 6천억 원이 사용이 된 걸로 저희는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는 거죠. 예. 실제 장부에도 그렇게 나갔다고 써 있습니다. 아, 실주 장부에도 그렇게 돼 있군요. 네. 그 장부가 제 손에 들을 줄 꿈에도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뭐 대략 한 5개 정도의 세력들이 연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는 이제 지분이 제일 커진 거죠, 이제. 단일화가 의상. 됐어요. 예. 최은순 단일화. 네, 최은순 여사는 동업자하고 이렇게 나눠 먹는 정신들이 부족해요. 아, 그렇죠. 예. 일관된. 예, 동업자로서 본전만 챙겨가도 예, 성공하는 겁니다, 최은순. 최은순 회장님하고는. 대부분 뺏기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에는 브릿지론을 한 6천억 정도 땡긴 걸 봐서는 뭐 그냥 맨손으로 쫓아낸 것 같지는 않아요. 맨입으로. 그 아까 2, 3, 4번의 구성이 만만한 애들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다 명분도 있고 받을 네. 자기들 역할을 한 만큼 받아 브릿지론 해갖고 받고 나간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최소한 아마 원금 이상의 돈은 챙겨갔을 걸로 그럼요. 보이는데 본인들이 기대했던 수익은 얻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아유, 어디다 대고 까불어요.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그렇죠. 그거라도 받고 빨리 나가야죠. 예. 참, 저 사람들도 만나서 들어보면 참 할 얘기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들에 의해서 사용됐던 저 6천억이 사실은 증발된 기간이 보면 이제 대선 기간 중에 증발이 됐단 말이죠. 예. 그래서 뒤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예. 등장 인물들 좀 혼인마을 게이트 이제 주요 등장 인물입니다. 예. 얼굴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조남욱은 많이 보셔서 알잖아요. 삼부 일가들. 조남욱의 아들 조씨. 이거 권인마을은 이제 원래 이 삼부 조씨 일가가 이제 그 추진하던 사업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삼부 토건이 이거 정상적으로 이 사업을 이제 그 땅을 확보를 해서 그 분양까지 마쳤다고 얘기한다면은 이제 그 뒤에는 등장하지 않아도 되고 삼부 토건 조씨 일가들의 이제 잔치로 그냥 끝날 수 있었는데. 삼부 토건이 결국 2010, 삼부 혼인마을 게이트 때문에 한 8천억 정도 빚더미에 올라앉으면서 결국 부도를 내죠. 그래서 2015년도에 부도가 나죠. 2015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조씨 일가의 힘만을 가지고는 혼인마을 사업을 결국 운영하기 힘들어서 그 뒤에 보이는 이제 라임 옵티머스, 그다음에 최 회장 그룹의 이제 SOS를 치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5개 페이퍼 컴퍼니로 나눠서 사업이 진행되게 된 거죠. 뭐 크게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한번 좀 하면 삼부 조실과 조남욱, 조남원 이 두 형제죠. 조남욱은 뭐 많이들 잘 아실 테고요. 삼부토건 전 회장이죠. 그리고 조남원, 조남원은 이제 조남욱 전 회장의 동생이죠. 동생인데 이 혼인마을 사업을 사실상 저 조남원 부회장이 이제 삼부 그룹 내에서는 주도했다라고 지금 비자금을 빼돌린 장본인이 저 사람이죠. 그건 조시연의 녹취록도 많이 나오는 얘기고. 저 둘은 형제지간이지만 조시연 사장의 말로는 아들 같은 동생이다. 6.25 때 죽을 뻔한 걸 형이 살려줘갖고 그렇게 아들처럼 생각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군요. 네, 좀 납니다. 그런데 이 삼부 이 혼인마을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남욱 전 회장의 동생 조남원 부회장과 그다음에 아들 조남욱 전 부회장의 아들 조시현 씨 간에 알력이 생기는 거죠. 네, 경영권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숙부하고 그 아들 간에 그 작은 아버지와 조카가 저 혼인마을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조남욱의 이제 그 장남이 조시연 씨고요. 그리고 조남원 회장의 아들이 조창현 씨입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이제 윤관하고 소송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LG마사 윤관과 소송을 하고 있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조성옥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대북 그 쌍방울 대북 송금하다가 얘기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 혼인마을 이름이 조시연이 실제로 얘기를 해서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요거는 이제 왜 그러면 라임 옵티머스 그룹들이 등장하는지를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삼부가 이 혼인마을 사업을 추진하다가 8천억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법정 관리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씨 일가가 독자적으로 저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었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조씨 일가는 손을 띄는 거예요, 혼인마을 사업에.
손을 띄었는데 결국 손을 띄었지만은 이제 혼자서는 못하니까 이제 연합 세력들을 끌어들이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단 자기네들 이 8천억 정도의 부채를 그대로 끌어안고는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네. 예, 그래서 이 8천억 정도 부채를 1,800억의 이 부실 채권을 인수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이 사모펀드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 사모펀드가 이제 이 삼부토건이 갚아야 될 채권 8천억을 이제 끌어안으면서 이제 삼부토건은 이제 형식적으로는 이 사업에서 손을 떼고 사모펀드가 사실상 이 사업의 주체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모펀드에 돈을 태운 사람들이 이제 라임 옵티머스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 사업에 주냐는데. 예. 보이는데 또 기막힌 녹취를 하나 확보했습니다. 네. 라임 펀드 사기 피해자, 옵티머스 사기 피해자분들은 아직도 피해 회복 안 되고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 잘 보세요. 라임의 최대 멤버인 그 김봉현이라는 자가 있죠. 예, 알죠.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파트너한테 확보한 내용입니다. 제가 김봉현이하고 같이 파트너로 일하기 때문에 김봉현 씨한테 확인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헌인마을에 라임돈 들어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사실이냐 확인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그땐 김봉현이가 구속 직전이었거든요. 네. 직접 전화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물어봐 줬어요. 헌인마을에 라임돈 넣은 거 맞냐? 했더니 김봉현이가 라임에서 헌인마을과 인천의 물류센터 두 군데 돈 넣은 건 맞는데 내가 한 건 아니고 김영홍이 넣은 거야. 김영홍 회장이. 여기서 김영홍 누구냐? 지금 필리핀으로 도망가서 대한민국 검찰이 안 잡고 있는 분이죠. 어쨌든 라임돈은 헌인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최고 우두머리 입에서 확 들은 걸 녹취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저희가 조만간에 좀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봉현의 이제 그 측근하고 나왔던 이제 통화 녹취록인데 이제 거기서 라임의 자금이 이 헌인마을 사업으로 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 이제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녹취입니다. 네. 이게 조시연의 음성으로만 나온 게 아니고 지금 김봉현의 목소리로도 지금 확인됐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공개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라임 옵티머스 돈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결국 이 삼부토건 조씨 일가의 이 사업의 지분은 쪼라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5개 페이퍼 컴퍼니에서 조씨 일가의 그 확보하고 있는 땅, 그 지분이 좀 작은 게 그래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예. 자, 이게 이제 라임 옵티머스 그룹의 조성옥과 그리고 조원일. 조성옥의 아들이 조원일이죠. 조원일입니다. 조원일이 현재 후속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도주 상태죠. 이인광. 이 사람 지금 또 미검거 상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조원일, 이인광과 지하그룹 멤버로 잘 어울려 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제 삼부 조씨 일가의 그 조남원의 부회장 조창현 씨입니다. 이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조시연의 이제 동생 조성현 씨도 있는데 조성현 씨도 사실은 좀 주가 조작 세력들하고 많이 어울려 다녔다는. 조시연 사장이 시연이 형 억울한 거 내가 대신 얘기해 줄게요. 이건 조시연 씨가 저한테 많이 얘기했던 거라. 조남욱 회장의 세 번째 아들, 막내 삼남 조성현이가 주가 조작 하는 애들하고 투기 세력하고 놀다가 사채를 끌어다 썼는데 그게 뜻대로 안 돼서 큰 빚을 지고 쪼들렸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실직고 했더니 조남욱 회장이 조시연 사장한테 이것 좀 해결하라고 시킨 거예요. 이건 조시연 사장이 직접 얘기한 거니까요. 그래서 조시연 사장이 부랴부랴 어떤 유로피안 리저트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의 토목을 담당하는 회사 사장한테 급전을 빌려서 메꿔줬어요. 사채될 걸, 사채 빚을. 근데 그거를 작은 아버지가 엮어서 납품업자한테 뇌물 받은 거다 그렇게 엮어서 구속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 정도로 조성현은 주가 조작 그 지하 멤버하고 같이 놀던 아이죠. 조시연의 동생 조성현. 그러니까 삼부토건의 그 3세죠. 조시연, 조창현. 그 3세들이
결국 그 라임 옵티머스의 이제 주가 조작 세력들의 주범들과 사주 어울린 이제 그런 이제 정황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조시현 씨한테 직접 들었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예, 그네요. 본인 억울하니까. 네. 아버지가 시켜서 동생 구해주다 작은 아버지가 자기를 구속시켰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삼부토건 허니마을 사업 초창기는 이제 조남욱, 조남원 형제가 그 추진을 하다가 결국 이걸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아버님들 이제 비키시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라고 3세들이 이제 나선 건데 3세들은 이제 평소에 자기네 주가 조작 세력들 하고 오려고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의 삼부가 그 법정 관리되고 난 뒤에 라임, 그 옵티머스 그 펀드가 2017년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아마도 이런 이 허니마을 사업 등을 사실 염두에 두고 이런 어마어마한 펀드를 좀 조성을 시작했던 게 아닌가. 제 추측은요. 네. 이건 추측 거의 뭐 확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이치 애들, 네. 라임 애들, 네. 옵티머스 애들, 삼부 애들 네. 시계열상으로 쭉 뿌려놓으면 다 같은 한 몸통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도이치 때부터 작전하는 돈 갖다가 야금야금 모아놓고 그 다음에 라임 돈 갖다 끌어들이고 옵티머스 이제 네. 자금 저수지 세탁소로 활용하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삼부토건의 3세들이 주가 조작 세력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제 이 허님마을 사업의 시즌 2가 시작이 이제 된 거로 보여지고요. 지금 보면 그 라임 옵티머스 그룹의 이제 그 조성옥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그 최상병 특검 사건에 자주 오르내리는 이종호 씨. 이종호 씨가. 이종호 씨가 이제 삼부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 삼부 오너 일가의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좀 교도소 민원을 내가 우리 저 김스타 검사한테 좀 민원해야 되겠어. 김영철 검사한테. 라고 얘기를 했었죠. 서울구치소에 좀 남겨달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삼부 오너 일가라고 얘기하는 이종호가 삼부 오너라고 얘기했던 건 저 삼부통은 조씨 일가가 아니고요. 조성옥 씨예요. 조성옥 씨. 그리고 그 교도소 민원의 대상자는 이제 그 원일 씨가 되는 원일 씨가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조성옥 씨가 삼부의 이제 오너로 보이지는 않죠. 조남욱의 바지입니다. 네, 조남욱의 지금 바지로 대리인으로 볼 수 있죠. 네. 근데 뭐 본인은 또 뭐 조남욱은 자기가 모른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시현의 입에서 또 나왔어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조남욱 회장하고는 뭐 전혀 뭐 같은 조씨도 아니고 자기는 한양 조씨고 저기는 풍양 조씨고 그리고 자기는 이 조남원 부회장의 고향인 그 부여에 한 번도 내려가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명식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에 제가 녹취를 들려드리겠습니다만은 조성욱 씨는 상가에 갔다 왔죠. 상가에 조남원 이제 상가를 방문해서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조성욱은 사실은 삼부토건 조씨 일가의 이제 마름, 큰 머슴 정도의 이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고, 저 조성욱의 이제 그 아들 조원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삼부토건의 이 3세들, 삼부토건 그 3세들의 대리인 역할을 하다가 지금 이제 구속돼가지고 빵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성욱 입장에서는 너무 그게 지금 안타까운 거죠. 지금 총대를 메고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 실제로 이 라임 옵티머스 돈을 움직였던 배우는 따로 있는데 우리 아들들이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많이 맺혔겠죠. 이번 추석 때 참 조성욱 회장도 또 아들 생각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럼요. 자식은 누구나 똑같잖아요. 그죠? 아무리 뭐 빌런이라 하더라도. 조원일이가 작업을 한 그림에 아버지를 갖다 앉혀준 겁니다. 조원일이 아버지를. 그럼 뭐 사실상 실질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지금 구속돼 있는 건 맞네요. 그죠? 아버지를 대신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니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최은순, 헌인마을 사업의 실제적인
예, 시즌 2의 실질적인 오너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시즌 1에서는 삼부토군 조씨 일가가 오너 그룹인데 시즌 2에서는 이 최 회장 그룹이 오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은수는 알겠는데 김건희가 여기 왜 들어갔을까요? 네. 그것도 이제 주식 관련해서 이름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최은순, 김건희 그리고 이 최 회장 그룹의 머슴이 있죠. 예. 조씨 일가의 머슴이 조성옥이듯이 최 회장의 일가의 머슴은 우진호입니다. 우진호. 예. 예, 우진호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신원종합개발. 네. 뭐 우진호 씨는 최근에 뭐 와인병으로 와인 밑둥으로 와이프를 때려갖고 전치 6주 했는데 불구속 기소가 됐나요? 송치가 됐나요? 불구속 송치가 됐죠. 전치 6주면은 구속수사예요. 네. 전관을 누굴 썼길래 하는 기사도 본 것 같은데 전관이 아까 그 장땡땡 그 양반 아닐까요? 하여튼 저 사람은 아버지가 우명규 씨라고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딱 열흘 서울시장으로 근무하다가 자진 사퇴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말로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고 해요. 경제학 박사라고 하고. 근데 저 나이 때 서울대 법대 출신은 사회생활 이력이 몇 개라도 걸려 나와야 되거든요. 그 정도의 학벌과 이력이면 알려진 게 없어요. 저 같은 하찮놈도 다 조회해보면 다 나오는데 서울대 법대 출신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저 사람이 신원종합개발을 인수했다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요. 2016년도. 근데 그 인수한 자금은 무자본 인수로 저는 추적 중에 있고요. 그 지분을 어떤 사람한테 인수를 한 거냐? 이스트로젠이라는 회사 지분을 인수를 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강 기자님이 잘 아시니까. 그 뒤에 또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어쨌든 근데 이 우진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삼부토건 그 조남욱의 장남인 이제 조시연 씨의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이제 그 점에서 그리고 이제 그 우진호의 그 아버지인 우명규 전 서울시장 10일짜리 이제 비운의 서울시장은 또 조남욱 전 회장의 또 머슴으로 이제 통하는 사람인데 바로 이런 관계 때문에 결국 우진호는 이 삼부토건 조씨 일가가 꽂아놓은 사람이 아닌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예, 그래서 여전히 지금 시즌 1도 시즌 2에서도 조씨 일가가 오너인 줄 알았는데 이 헌인마을 사업에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많이 방송에서 했지만 우진호를 꽂아 넣은 거는 최 회장, 최은순 회장이 꽂아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 우진호가 이제 그 신원종합개발의 이제 대표고 신원종합개발은 아까 저희가 이 방송에서 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헌인마을 사업의 시행사로 되어 있는 헌인타운 개발 단일 시행사 실질적으로 그 헌인타운의 개발을 이제 이 우진호 씨가 주식을 100%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진호를 꽂아놓은 최은순 회장이 지금 이 헌인마을 사업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최 회장 그룹이고요. 자, 그다음 서울시와 서초구청 그룹으로 보시죠. 오세훈 시장, 그죠? 헌인마을 얘기할 때 서울시의회에서 헌인마을 질문받을 때 표정이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요, 좀 마음대로 해봐라 뭐 이런 식의 표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헌인마을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곳은 이제 서울시하고 서초구청에 이제 온갖 특혜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죠. 특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사업의 첫 출입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다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되고 나서 박원순 시장 때 막혀 있었던 이 헌인마을 사업의 물꼬를 다시 또 터준 장본인이죠. 그리고 역대 서초구청장 둘 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한 사람은 국회의원을 했었고 한 사람은 지금도 역시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이번에 떨어졌죠. 요 비하인드 잠깐 말씀드리면 오세훈 씨가 뭐 차기 대권으로 한동훈이보다 인정을 받는 분위기인데 요새는 자
오세훈 씨는 헌인마을 비리를 해명을 제대로 못하면 바로잡지 못하면 당신은 대권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제대로 대응을 해보세요. 박성중 씨는 이번에 김건희 씨가 공천 개입했다고 하는 것처럼 갑자기 뜬금없이 지역구로 옮겨서 지난 4월 총선에 나갔죠. 부천인가로 갔었죠. 대신 박성중 씨가 그랬죠. 박성중. 네, 박성중 씨는 서초을 지역구를 뺏겼죠. 네. 그러면서 뭔가 대가를 제안을 받았을지 모르겠는데 최근 과학기술부 장관의 하마평까지는 올랐으나 제가 듣기로는 헌인마을 비리건으로 청문회에서 난타당하고 여론에 뭔가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장관직을 못 올라간 걸로. 그건 또 비하인드가 있군요. 왜냐하면 이제 헌인마을 이 게이트가 이거 어마어마한 게이트인데 거의 언론에서 다루지 않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장경태 의원 소개로 겨우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하긴 했습니다만은 진짜 박성중이 그 과기부 장관으로 해서 인사청문회 열리면 헌인마을 나올 수밖에 없죠. 헌인마을 청문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정치권에서는 헌인마을에 대해서 그들이 한 짓에 대해서 알 만한 분은 많이 또 알고 계시고요. 극단적으로 그 박성중이의 20대, 21대 총선용 플랜카드 있죠? 네. 그게 김충식의 거처에서 발견돼요. 양평에서. 그러면 그 집안의 하수인 맞죠? 박성중이 저 인간도.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헌인마을 원주민들한테 구청장, 부구청장도 했었거든요. 헌인마을에 그 양기해갖고 힘들게 모은 돈. 정치자금 많이 받아먹었어요, 저 인간. 그거 증언 서줄 사람 헌인마을 원주민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박성중 씨, 긴장하세요. 예. 자, 그리고 이 조연 역할을 했던, 이 한인마을 사업이 이제 그 궤도에 올라가도록 이제 조연 역할을 했었던 사람의 빼놓을 수 없는 또 주요한 한 인사가 있어요. 예, 저희가 이제 여기 사진을 미처 못 집어넣지 못했는데, 권성동. 그렇죠. 권성동 권성동 프로젝트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권성동 프로젝트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사실 최은순이 아니고 권성동 프로젝트로 잠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권성동 의원이 국회에 나와서 국정감사 때인가요? 오세훈 시장 앞에 두고 막 조롱하듯이. 그렇죠. 야, 니네들 헛다리 짚었어. 권성동 프로젝트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저 사람 왜 이렇게 부인할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최은순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게 권성동 프로젝트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된 과정은 아까 조씨 일가가 비고 있던 8천억 빚을 이제 사모펀드, 결국 최은순 씨가 지배하고 있는 걸로 의심이 되는 그 사모펀드가 1,800억에 인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 1,800억의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두 개의 금융기관이 있어요. 하나가 우리은행이고 하나 미래에셋. 이제 우리은행은 이제 이 채권단 주관사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가격에 이제 채권을 인수하게 한 이 특혜를 제공했던. 또 우리은행 하면은 참 그러고 보니까 또 생각나는 인물이 한 명 있죠. 그렇죠. 박영수 우리금융사 이제 지주사 의장까지 했었고. 그리고 이 부실 채권, 이 사모펀드가 이 부실 채권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그 신탁사로서 또 여러 가지 그 사모펀드를 위한 머슴 역할을 했던 증권사가 있어요. 그게 미래에셋인데 이 미래에셋 직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를 이제 알아보던 한 민주당 의원 보좌관이 있었는데 그 의원 보좌관한테 미래에셋 담당 직원이 알아보더니 권성동 프로젝트. 이건 권성동 프로젝트라고 왜 관심을 갖는 이런. 근데 막상 또 권성동은 나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나 아니야. 사실은 이러고 이제 그 말을 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조시현 씨의 입을 통해서 이제 물론 뭐 그 전에 얘기한 겁니다만 조시현 씨의 입을 통해서 결국 이게 권성동 프로젝트가 아니라 최은순 프로젝트라는 거. 그럼 결국에는 권성동이 엉뚱한 의원이면은 저희들이 의심을 안 할 텐데 친윤 의원, 친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프로젝트가 결국 최은순 프로젝트다. 저희들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 다음 이제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는 이제 6천억의 행방을 쫓는 거니까 그 관련해서 이제 주요하게 우리가 이제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씨 일가가 짓던 8천억의 그 빚을 채권을 부실 채권을 1,800억의 사모펀드가 인수했다고 했잖아요. 최은순 펀드가. 최은순 펀드가 이제 1,800억에 인수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1,800억을 인수하면서 이 헌인마을 사업부지 4만 평 사업부지 땅이 딸려온 거잖아요. 네. 땅이. 그죠? 이 땅이 대략 한 1조 원 가까이 되지 않나요? 지금 감정평가한다면 그 정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은순 펀드는 1,800억에 1조 원짜리 땅을 사실은 이제 가져오게 된 거죠. 확보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모펀드 최은순 펀드는 손해를 볼래야 볼 수 없는 거예요. 1,800억을 투자하고 1조 원짜리 땅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모펀드가 이 부실 채권을 인수하고 난 게 2019년 네. 5월 달인가요? 네. 그랬는데 그 2022년 그로부터 3년 정도가 지났네요. 2022년 5월인가 6월 기준으로 해서 그 사모펀드가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92.1%. 액수로 따지면 5,900억. 거의 6천억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1,800억을 투자해서 1조 원 가까운 땅을 확보했는데 3년 사이에 5,900억을 까먹었다. 최은순 펀드가. 최은순 여사님이 누굽니까? 최은순 여사님이 그렇게 손해를 보는 장사를 하실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1,800억을 넣어서 1조 원짜리 땅을 확보한 아주 성공적인 투자를 했는데 왜 펀드가 3년 사이에 5,900억의 손해를 봤냐. 그 중요한 거는 그 사모펀드, 최은순 펀드가 이 땅을 인수하고 나고 1,800억에 인수하고 난 뒤에 라임하고 옵티머스 돈이 겁나게 들어가잖아요. 그 라임하고 옵티머스 돈이 겁나게 들어갔는데 결국 5,900억이 누적 손실을 이뤘다는 건 5,900억은 정상적으로 이 사업에 투자된 게 아니고 어디론가 이상한 데로 증발됐다. 그걸 좀 이제 향후 혹시라도 공격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잘못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아는 걸 말씀드리면 15년도에 삼부토건이 2차 회생에 들어가면서 이 헌인마을 프로젝트는 대주단선으로 넘어갔고 공개 매각을 가장한 수익 계약을 할 때까지는 이자가 더 쌓여서 약 1조 정도 됐을 겁니다. 그거를 1,500억개 채무 면탈을 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 1,800억이냐? 1,520 몇 억에 후순위 채권 200 몇 억을 먼저 팔았어요. 본 채권, 우리은행이 갖고 있는 그 1,500억에 판 거를 팔기 전에 후순위 거를 200 몇십억을 팔았는데 누구한테 팔았냐? 저 신원중앙개발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0억 가량의 후순위 채권 매입비와 1,500억대의 그 본 채권 매입과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그게 도이치 라임 거기서 나온 돈입니다. 그렇죠. 네. 최은수는 돈 박은 거 없어요. 본인 돈 들어는 안 들어간 거죠. 대신 이 사업이 지금 상황에서 현재 일으켜놓은 PF가 8,500억이라고 하는데 망하면 그건 다 금융권 부실이고요. 그렇죠. 성공하면은 금융 이자만 먹고 빠져요. 근데 똑같이 최은수를 놓고 망하면 최은수는 저 헌인타운 개발 우진호 앞으로 세우는 회사만 날리면 끝이에요. 네. 손해보는 거 없죠. 손해보는 게 없죠. 근데 사업이 흥행했다 만약에 그 화생방 부대 옆에 있는 이 사업지의 집이 100억짜리가 다 팔렸어. 이득은 누구한테? 최은순이 혼자 먹어요. 이런 이상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 중간에 그렇게 앞단에 돈을 대줬던 라임 애들 돈, 도이치 애들 돈, 주가 조작 세력 돈을 2022년 그 브릿지론에서 다 빼줬어요. 갚아준 거예요. 이거 먹고 빠져. 그러면 초기에 채권 매입비나 초기 사업비를 빼더라도 아무리 넉넉 잡아도 3천억 이상이 빕니다. 근데 빠져나갔어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 최은순 씨가 여러 군데서 얘기한 게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우리 사이가 큰 선거 뭐 대통령 해야 되는데 큰 돈이 필요하다 떠들고 다녔을 때예요. 전 그래서 이게 대선하고 맞물린 게 참 이상하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 최은순 펀드, 일명 최은순 펀드, 정식 명칭은 뭐 플랫폼 파트너스 펀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펀드가 어쨌든 1,800억을 넣어서 1조 원짜리 땅을 확보했는데 3년 사이에 5,900억 이게 손실을 받고 그 손실을 보는 기간이 공교롭게 2021년, 2020년 대선 기간 때하고 맞물렸다.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대선 자금으로 증발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저희가 의혹을 지우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결국 그 이 대선에서 당선이 됐고 당선이 되자마자 이제 이 5개 페이퍼 컴퍼니를 전부 이제 최은순 최 회장님이 이제 다 정리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돈을 5,900억을 브릿지론으로 받았는데 결국 이 5,900억, 6,000억을 대출받았죠. 6,000억을 대출받은 게 공교롭게 손실을 본 5,900억하고 거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대선 때 이렇게 빼먹어서 또 증발했던 돈들을 메꿔놓기 위해서 브릿지론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저희가 이제 의심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뭐 많이 들으셨지만 그 조시현 씨가 지금 우리가 이제 자꾸 최은순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조시현 씨의 이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네. 자, 이 조시현 씨가 2023년 7월에 했던 발언입니다. 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네. 결국 아까 이게 그룹 최회장 그룹의 를 꽂았다. 우진호. 네, 우진호는 조 씨 일가가 꽂은 게 아니고 최은순이 꽂았다. 네. 최 회장이 꽂았다. 네. 들어보시죠. 뭐 진행이 어떻게 돼? 롯데가 어떻게 하고 있어? 롯데는 신원종합계가 우진호 애들 부도나기를 바라는 것 같아. 뺏어 먹으려고, 주워 먹으려고. 이 새끼들은 건축허까지 받아갖고 여의도에다가 본 PF 의사 타진하고 다니고 있고 신원 애들은. 신원은 건축허가 나간 것도 웃긴 거지. 한 사람 뭐래? 그렇게 한다고 그런다고 진행이 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걔네들 계속 그러냐? 몰라, 땅 소유권도 확보 안 되는데 건축허가 나간 게 말이 되냐고 그러고 있어 그냥. 건축허가 맞지? 그러니까 그럼 뭐 도대체 나 이해가 안 되네. 야, 이 사이트 진짜 이거 이권 칼텔로 고발해 버려야겠다. 아니 이권 카르텔 고발하기 전에 형이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가람에서 얘기한 대로 그게 형 얘기가 맞더라고 결국엔. 뭐가 맞아? 그거 우진호 꽂은 거 최은순 회장이라고 맞는 것 같아. 형이 그랬잖아. 우진호 꽂아놓은 게 최은순이라고. 땅 주인들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형이 얘기했잖아. 한 사장님이 그 셋이 만나 밥 먹을 때 아버지가 우진호 꽂아놓은 거라고 했더니 형이 에이 아버지 아니라 영감 아니라고 최은순 회장이라고. 그래 맞아. 그건 맞아. 네, 이제 처음에는 좀 발뺌하려다가 왜냐하면 지금 그 김승 교수님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있잖아요. 전에 했던 얘기니까. 했던 얘기니까 좀 확인하는 이유가 본 거죠. 네. 어쨌든 우진호는 현재 이 허닌타운 개발 사업을 이제 그 지배하는 시행사의 대표고요. 이 시행사 대표를 최은순이 꽂아넣었다는 얘기는 이 사업은 이제 최은순 사업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리고 요 다음에는 이 사업의 라임하고 옵티머스 돈들이 이제 흘러 들어간 이제 흔적을 보여주는 녹취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한번 더 들어보죠. 네. 재명이가 선거 전에 이때가 마지막이다 그래서 지금 터뜨릴 거 있으면 다 터뜨려다오 그래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막 화를 냈대. 그래가지고 니네 이거 안 해주면 뭐 어쩌고저쩌고 다음번에 끌고 갈게. 왜냐면 재명이가 여기 허니는 들어가 있잖아. 티머스 3부통은 허니는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다 아시는 분들 라인 투자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몰랐었는데 요번에 왜 이렇게 난리치나 조시현이 알았냐 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따졌다고 해서 난 몰랐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들어와 있다는 건 나도 이제 어떻게 얼핏 들어서 이제 알고 그랬지만 근데 시간이 가고 자꾸 따지고 얘네들이 하도 신문에 내면서 계속 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쌓여서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결론 알짜는 뭐냐. 재명이하고 원래부터 짠 거야. 경찰도가 개입하고 부회장도 개입해서 같이 거기다 뭐 투자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로 인해서 라인에서 옵티머스들이 다 지금 반영가 돼 있고 거기에 들어온 돈 왔다 갔다 하는 돈이 재명이 회장님.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이낙연도에서 이계은에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그 끝에 가서 한 대 탄 거야. 그러니까 막판에 이거 마지막이니까
너 쏠고 있으면 다 쏴달라 해갖고 그 짓을 한 게 그쪽 줄에서. 네, 지금 이제 전에도 한번 들었을 때 좀 혼란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저 때 이제 같이 계셨잖아요. 네, 저 얘기가 왜 나온 겁니까? 그때가 지난 대선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네. 그럴 때 조시현 소장은 자기가 윤석열 캠프의 관여를 뒤에서 많이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오더를 받아봤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재명을 흠집낼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엮으려고 저 대화를 할 때 저나 제 지인이나 뭐 그래 맞아 이재명이 헌인마을에 연관됐어 라는 얘기를 했으면 그거를 녹음한 거를 저 조시현 소장도 그거 녹음하러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캠프에 갖다 줬으면 또 큰 싸움 났겠죠. 그렇겠죠. 뭐 그러면서 했는데 저는 결국은 이재명이 아니고 이낙연으로 이름을 채워놓으면 딱 떨어지는 얘기라고 봅니다. 마지막에 이낙연 얘기도 하네요. 이낙연하고도 한 배를 탔다. 그렇게 진짜. 이낙연하고 이재명이 한 배를 탔다고 그러는데 이낙연, 이재명이 한 배를 탈 수 있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이낙연은 이미 라임 옵티머스 그다음에 삼부토건하고 한 배를 타고 있었고. 근데 거기에 이재명을 끼워 넣어서 지금 일종의 스핀 닥터 역할을. 네, 그렇게 저 말이 이낙연이 윤석열과 한 배를 탔다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윤석열 반배를 탔다. 네, 어쨌든. 그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라임 옵티머스의 사실은 그 민주당 그 수박계 이제 의원들 이름이 사실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도 사실은 많이 등장을 했었죠. 그런데 윤석열 검찰에서 사실은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넘어갔고, 심지어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이낙연 이제 그 이성우 부실장 죽었죠. 그 측근이 이제 조사를 받다가 죽었고 이낙연은 그냥 그 당시 윤석열이 이제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그냥 흐지부지 조사가 끝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삼부토건에서 이낙연의 동생인 이계현 씨를 또 대표이사로 영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삼부 조씨 일가의 입에서 결국 라임 옵티머스 얘기와 이낙연 얘기가 같이 나오면서 거기에 살짝 이재명을 좀 끼워파려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고 다만 저기서 중요한 거는 삼부토건 조남원 부회장 이름을 내면서 이 조남원 부회장의 승인 없이는 옵티머스 승인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 이렇게 보면 삼부토건 조씨 일가가 시즌2에서 조금 비중은 잦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최은순 씨하고 같이 이 파트너가 돼서 라임 옵티머스 돈을 끌어들이고 또 민주당 수박계 의원들을 방패막이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던 걸로 그렇게 보이죠.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이제 최은순으로 거의 이제 단일화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사실 이제 이재명 이름을 넣는 걸 봤을 때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볼 만한 이유가 조시현의 또 하나 더 녹취를 하나만 더 들어보죠. 윤석열 캠프에서 개입했다라는 바로 그 얘기를 한번 또 한번 들어보시죠. 좀 되면은 싹 정리하고 제대로 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마무리하고 발표하자. 나는 그런 뉘앙스를 받아들인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은근히 기대도 하고 있고 좀 지켜보고 있는 거야. 솔직한 얘기로 한국 여시가 공상 이모인데 내가 보기엔 난 그런 얘기가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이분이 여전히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부분적으로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나이비한테 그런 얘기할 때는 요청하고 뭐가 붙어서 하고 있다. 난 그런 팁을 찾았으면 헌인마을에서 인법을 넣었는데 그러한 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가 헌인을 걱정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툭 하고 뭉개듯이 그쪽에서 리스폰스 왔으면 밑에 여기까지 해서 나 이제 그 미팅에서 통해서 얘기 다 했어요. 캠프? 윤총은 솔직히 윤총은 그렇게 속속들이 몰라요 개발사들은. 그러니까 알려줘도 설명해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서 통해서 해야 되는데 마치 안다는 듯이 뭉개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 얘기는 뭐냐? 윤캠프에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권유정? 이거 좀 수상하다. 아니야, 너 직접 넘겨주지 말고 그냥 이건 아니다.
이거 분명히 간첩이 껴들었다. 그다음에 제대로 알 수가 없거든. 그리고 내가 나만큼 허니를 알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묻자면서 내가 질문을 하는데 이걸 막 뭉개면서 나한테 얘기한다? 이게 벌써 내가 이걸 아는지 안 아는지 무게감도 잘 모르고 완전히 모르고 취급하는 거 아니야. 형 패스하고 아버지가 직접 움직이시네. 형은 딸에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숙제를 동시에 준 것 같아. 이건 내가 보기 간첩들이 껴서 뭐좀 눈을 흐리기 음식이 환경이 별로 안 좋아. 야, 지금 네. 이제 이 사람이 그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그 윤 캠프에서 이거 헌인마을 이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아유 윤총이 거기까지 개입하는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또 싹 실드를 쳐주고. 야, 아무튼 근데 어쨌든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헌인 사업, 마을 사업은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아까 뭐 이재명이 이제 그 헌인 마을에 뭔가 그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면 사실은 윤 캠프에 가가지고 헌인 마을 사업을 왜 얘기를 하냐? 그게 아니고 이재명 캠프에서 그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죠? 그런데 왜 윤석열 캠프에서 그 얘기가 나와? 예. 예, 근데 어쨌든 저 조시현 씨 입장에서는 윤석열 캠프에서 이 사업을 뭐 이렇게 아주 그 크게 관심을 가지고 뭘 챙겨주고 이러진 않아서 조금 조바심이 나고 불안했던 걸 같아 보이죠. 그렇죠. 예. 그때 당시 1월 달이요. 누가 될지 모르게 막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도 어쨌든 윤석열 캠프에서 그래 알아 예,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그 뒤에 윤석열 캠프 말대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헌인마을 사업은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거의 쾌속 질주 하게 돼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그 분양가 최고 분양가를 지금 경신을 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고가를 기록한 이유는 그동안 대선 때 해먹은 거를 채워넣어야 되니까. 예. 자, 오늘 옵티머스 자금 6천억의 행방은 어디 갔느냐? 그 결론은 결국 대선 자금으로 저희들은 추정이 된다. 의심이 된다. 조시현 씨의 저런 녹취가 있을 때 충분히 의심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추석 특집으로 헌인마을 이게 스토리를 쫙 한번 종합해 드렸는데 어떻게 이제 좀 잘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어떻습니까? 오늘 김동 교수님도 오늘 그동안에 헌인마을 추적을 계속 해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망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여기 건설사가 롯데건설이 참여했는데 롯데는 각종 혜택을 이번 정부에서 많이 보고 있고요. 네. 서울시에서는 또 말도 안 되는 뭐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도 해준다거나 금융기관 관치금융으로 1금융권 은행들을 통해서 2조 3천억 펀드도 몰아준다거나 기타 등등 혜택을 많이 입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번 정부 자기네들이 임기를 다 채울지 몰라도 어쨌든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무조건 못 먹어도 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고는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땅을 안 팔고 있는 교회나 원주민들 남아 있잖아요. 네. 남의 땅에다가 어떻게 분양을 합니까? 공사를 합니까? 이 사업은 딱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조합 설립에 대해서 무자격자, 가짜 조합원들은 유치원생들만 봐도 골라낼 수 있거든요. 네. 조합 설립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하면은 좀 다시 제자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네, 이게 그거를 뭐-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오세훈 씨, 뭐 서초구청장, 뭐 현직 서초구청장도 윤석열 캠프 출신인데 어쨌든 제대로, 왜냐하면 걱정되는 게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이제 한 열흘 있으면 중종 반종이 일어난 게 518년 지난 날이에요. 네. 그게 뭐냐? 우리의 장녹수가 돌에 맞아 죽은 날입니다. 장녹수가 누구랑 매칭이 되는지 저는 주어를 생략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녹수야, 돌 맞아 죽지 마라. 네. 섬찟한 멘트네요. 네. 자, 추석. 오늘, 네, 네. 추석 연휴에 누구네 집에서는 아주 지금 섬찟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오늘 그 헌인마을 종합편 아마 두고 오늘 이 내용은 아마
이 윤석열 정권의 조정을 울리는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